유독 춥고 눈도 많이 내리던 그해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로부터 2주짜리 포상 휴가와 금일봉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계약건을 제가 직접 맡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체결한 덕분이었죠. 다만 2주씩이나 되는 긴 휴가와 휴가비 삼아서 주어진 금일봉 보너스가 저에게는 나름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족함 없는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기에 2주라는 긴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잘 몰랐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학창시절에도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기에 남들처럼 재밌게 노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포상 휴가를 받아놓고도 정작 어떻게 써야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인 저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네, 어머님.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젊을 적에 독일에 나가보셨었지만 어머님은 지금껏 여권도 만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두 분 다 모시고 따뜻한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그렇지만 나랑 너희 시아버지까지 데리고 외국에 다녀오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올 거잖니. 난 괜찮으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아범이랑 우리 손자랑 너랑 이렇게 세 식구끼리 오붓하게 다녀오려무나. 저희 아들은 학교가 방학이라서 같이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아범은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범네 회사는 겨울이 제일 바쁠 시기잖아요. 경비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장님께서 휴가비로 쓰라면서 금일봉 보너스도 같이 주셨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모양이로구나. 아범 없이도 시부모를 데리고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하는 효부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말이다. 그럼 해외여행 같이 가기로 마음 정하신 거죠? 당연하지. 어디 나도 효부 며느리 덕분에 외국 구경하면서 호강 한번 제대로 누려보자꾸나. 난생 처음 외국 구경을 떠나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아주 들뜬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반상의 아주머니 분들께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더라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며느리 덕분에 늙음하게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저와 함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여권 신청을 하던 날에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고 심지어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나오던 날에는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까지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의 동남아 해외여행을 딱 일주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있던 저는 쉬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서 여행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시아버지께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이죠. 예, 며느라, 오늘 혹시 너희 시어머니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은 거 있니? 아니요. 어젯밤에 했던 통화가 마지막이었고 오늘은 따로 연락 온 건 없어요. 그럼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니? 너희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 다녀온다는 얘기라도 있었어? 어디 다녀오신다는 얘기는 전혀 없으셨고요. 일전에 제가 해다 드렸던 파김치 맛있게 잘 먹었다는 말씀만 하시고서는 편안하게 잘 자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 아휴,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왜요, 아버님? 집에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게 실은 너희 시어머니가 집에 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집에 나 혼자더라. 어, 그럼 혹시 새벽같이 동네 아주머니 분들이랑 약속터라도 가셨다가 귀가가 늦어지는 거 아닐까요? 나도 그럴 것 같아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집에 있더라고. 너희 시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눈치고. 어머님 핸드폰은요, 전화해 보셨어요? 당연히 몇 번씩이고 해봤지. 근데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더구나. 아이고, 지금껏 한평생 이런 일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게요.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어디 나가 계실 분이 아니실 텐데. 일단 아범한테 혹시 연락 온 거 있는지 물어볼게요. 통화를 마친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님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남편한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평소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저희 시어머니의 하루 일과는 거의 매일 똑같았습니다. 남편인 아버님보다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셔서는 대문 앞에 걸린 우유 배달 주머니에서 요구르트를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두셨고 곧장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셨죠. 이후로는 아버님과 함께 오붓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와 청소까지 다 끝마치고 나면 며느리인 저 또는 외동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어머님 당신께서는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할 예정이니 너희 자식들은 부모 걱정 말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였죠. 또한 예정이 없던 외출을 갑자기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무슨 일로 어디에 다녀오겠다는 쪽지라도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셨고요. 남편인 아버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서 말도 없이 집을 비우셨다는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횡하니 외출을 다녀오실 분이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이에 저희 부부는 업무를 중단하고 각각의 회사에 반차를 내면서까지 먼 지역에 있는 시댁을 향해 곧장 출발했는데요. 시댁에 도착한 저희 부부를 맞이한 사람은 걱정에 빠져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던 시아버지 단 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에 도착한 시간이 밤 9시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연락조차 두절된 채로 귀가하지 않으신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어머님께서도 성인인 만큼 살다 보면 새벽같이 집을 나가서 아주 늦은 밤중에서야 귀가하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어머니의 연세가 연세셨던 만큼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걸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저희 부부와 시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시댁 안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버님. 이거 어머님 휴대폰 맞죠? 그래. 너희 시어머니 휴대폰이 맞긴 맞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찾았니? 안방에 있는 어머님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껏 너희 시어머니랑 연락이 안 되었던 거구나.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으니 연락이 될 턱이 없지. 아휴, 여하간 이제 안심이야.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아버님.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휴대폰을 일부러 두고 나가신 것 같거든요.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휴대폰을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고서는 깜빡 잊고 빈손으로 나갔을 수도 있잖아.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원이 꺼져버린 것일 테고.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께서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채로 화장대 서랍에 두고 나가신 것 같아요. 말을 마친 저는 어머님의 휴대폰이 발견된 상태 그대로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휴대폰 전원이 켜지더라고요. 보세요, 아버님. 제가 배터리를 바꿔 끼우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이 그대로 켜져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머님께서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꺼놓으셨다는 뜻이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휴대전화를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서는 빈손으로 외출을 나가셨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휴대폰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자동으로 전원이 꺼졌던 상황이라면 제가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지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즉, 제가 배터리를 교체하지도 않았음에도 휴대폰 전원이 켜졌다는 건 어머님께서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끄신 뒤에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고서는 그 길로 어디론가 나가셨음을 시사하는 일종의 정황 증거인 셈이었죠. 제가 그런 사실을 파악하게 된 시간이 무려 자정 무렵. 다급해진 저희 부부와 시아버님은 야심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계실 만한 곳을 찾아서 정말이지 온 동네를 죄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날이 밝아 이튿날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님은 연락 한 통 없이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 불길한 징조 하나를 더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옷가지들을 다 싸들고 나가신 것 같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혹시나 싶어가지고 쪽방에 있는 장롱들을 열어봤더니 장롱 안에 있던 봄옷부터 여름옷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더군다나 해외여행 가려고 새로 사두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도 같이 없어졌고, 그 캐리어 가방에 옷가지들을 죄다 넣어서 나간 것 같아. 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봄옷부터 여름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나가셨다는 건 아주 긴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라는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실 작정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식구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아도 어머님께서 짐 가방까지 챙겨서 집을 나가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아버님.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혹시 근래 들어서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럴 리가 없잖니. 너희 시어머니랑 내가 얼마나 금슬이 좋은데. 오죽하면 동네 아낙들이 그러다가 늙음하게 늦둥이라도 생기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나을 거냐면서 부러움 섞인 농담을 종종 했을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았었어. 하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금슬 좋은 인꼬 부부라는 건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렇게 대답한 저는 이번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여보는 뭐 짐작 가는 일 같은 거라도 없어? 어머님한테 아버님이랑 며느리한테는 얘기 못할 만한 사연 같은 거라도 생겼을지도 모르잖아. 아무리 그런 사연이더라도 외동아들인 당신한테는 털어놓으셨을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까지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 하긴 그건 그렇겠네. 당신은 근래 들어 우리 엄마한테서 무슨 이상한 징조 같은 거 못 느꼈어? 나랑 아빠 몰래 당신 앞에서만 울적한 모습을 보이셨다던가. 전혀 못 느꼈어. 오히려 며느리 잘 얻은 덕분에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었는데. 이렇듯 당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이유를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셨다거나 뭐 그 밖에 집을 떠나고 싶어질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물며 어머님께서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저로서는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짐까지 챙겨서 사라지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저대로 일전에 받은 포상 휴가를 땡겼었고
심지어 남편은 회사에 휴직계까지 내놓고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머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연로한 몸을 이끌고 어머님을 찾기 위해 엄청 노력하셨고요. 이처럼 저희 가족들은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머님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수확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시댁이 자리한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없어지셨다는 시어머님께서 평소 치매 같은 질병을 앓고 계셨나요? 아니요. 몸이랑 마음 모두 건강한 분이셨어요. 애당초 치매기가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제가 가족 동반 동남아 해외여행을 준비하지도 않았겠죠. 어, 그건 그렇겠네요. 그럼 혹시 가내에 불화 같은 일은 없었습니까? 근래 들어 부부싸움이 부쩍 심해졌었다거나.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이랑은 금슬이 엄청 좋았고 저희 자식들이랑도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 실종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종자가 어린아이거나 혹은 치매기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정신이 온전한 분께서 스스로 집을 나가신 거잖아요. 옷가방도 직접 챙겨가셨고 휴대폰도 직접 전원을 꺼놓은 채로 화장대에 넣어두고선 집을 나갔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실종이 아니라 단순 가출입니다. 성인 가출이요. 그런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항변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는 가출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어머님 사건을 끝끝내 성인 가출이라고 단정지었고 실종 신고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저희 부부는 관할 경찰서가 아닌 광역수사대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건 실종이 아니라 성인 가출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죠. 설상가상 저는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휴가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물론 마음이야 계속 시댁에 머물면서 어머님을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아직 학생인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과 아버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일단 넌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너희 시어머니 찾는 일도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의 후손을 잘 보살피는 일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잖니.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여보. 집안에 누구 하나는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줘야지. 엄마 찾는 일은 우리 아빠랑 내가 둘이서 전담할 테니까 여보는 집이랑 회사로 돌아가서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지탱해줘. 제가 생각해보아도 그렇게 하는 쪽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식구들이 오직 어머님 찾는 일에만 몰두할 경우 자칫 집안 자치가 몰락할 위험이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과 회사로 돌아가서 가문의 기득 노릇을 전담하기로 했어요. 저 하나라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시댁과 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 남편과 시아버님은 어머님을 찾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 노인 보호소 같은 곳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녔고 동네방네 전단지도 붙이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울음을 꾹 참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그래? 혹시 어머님 찾은 거야? 지금 어디 계셔? 건강에는 이상 없으시고? 그게 찾은 건 아닌데 울 엄마한테서
편지가 한 통 왔어. 편지? 뭐라고 써 있는데? 모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테니까 엄마를 찾지 말라고 적혀 있더라. 어머니가 직접 보내신 편지는 확실하고?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원래 까막눈이셨다가 나를 낳고 키우시면서 자식 보기 부끄럽다고 글자 공부를 시작하셨거든. 어릴 적부터 엄마랑 같이 글자 공부를 했었던 내가 엄마 필지를 몰라볼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 필지가 확실해. 다행이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계신다는 거니까. 아, 맞다. 혹시 편지에 보낸 사람 주소는 안 적혀 있어? 편지 봉투에 우리 집 주소만 적혀 있어.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기는 한데 우리 아빠가 그쪽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반 우편물은 어디서 보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네. 그때 저희 가족들은 그 편지를 통해 어머님께서 지내시는 소재지를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안심은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셨다는 건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또한 저희 가족들에게 어떤 억하심정을 품고 인연을 끊기 위해 가출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아와서 직접 모든 진실을 고백해 주시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휴직 중이던 회사에 복직했고 아버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근처 절에 가셔서 어머님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만을 기도했죠.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뒤, 정확히는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신 지 딱 3년째 되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아버님께서 독감에 걸리셨다는 소식에 급하게 시댁으로 출발했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시댁 거실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없어지셨던 어머님께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마치 그동안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거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고 반가웠던 저는 신발 벗는 것도 잊은 채로 한달음에 어머님께 달려가서 여쭈어 보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어요? 집은 왜 나가셨던 거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 말에 아무런 반응조차 없으셨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밥숟가락만 볼이 터져나갈 지경으로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을 뿐이었죠. 제가 그런 어머님으로부터 얼핏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기겁하며 손으로 어디론가를 가리켰고 그쪽을 영문 모른 채로 돌아본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님께서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주저앉아 계셨거든요. 아버님은 왜 또 그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계세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읊조리셨습니다. 그 인간이야. 수십 년 전 그 악당이 다시 나타났어. 저희 부부가 두려움마저 느꼈을 정도로 기괴한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수십 년 전의 악당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씀을 마치기가 무섭게 안방에서 웬 여자 하나가 나왔으니까요. 저보다 서너 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만나게 되네요. 나는 그쪽 손이 시누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쪽 남편의 누나거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제 남편은 외동아들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말고 대체 누구인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똑똑히 말해요. 안 그랬다가는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는 수가 있으니까.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사이라는 것도 분명한 진실이고.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그쪽이 어디서 나타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아내인 내가 남편이 외동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그거야 나중에 친자검사를 하면 분명하게 밝혀질 테니까 굳이 지금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오늘 이 집을 찾아온 이유는 세상 둘도 없는 인간 말종에게 천벌을 내려주기 위해서예요. 그 천벌의 열쇠는 이 집 식구들한테 있고. 글쎄 우리는 그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경찰서 가서 진술해. 그렇게 외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던 찰나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께서 저를 말리셨죠.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 너희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준 사람이 바로 저 여자니까. 더군다나 저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의 첫 번째 자식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럼 정말로 저 여자가 아범의 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내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너희 시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딸 자식인 건 확실하단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 전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모두 알고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날 아버님께서는 외동아들인 제 남편조차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저희 시댁은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줄 만큼 나름 유복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저희 시할아버지께서 꽤나 재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랬던 집안이 사기꾼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면서 당시 막 혼례를 올린 신혼부부였던 저희 시부모님에게 그 여파가 들이닥쳤어요. 혼자 계시던 시할아버지께서는 집안이 몰락했다는 충격으로 꽤 오래 몸져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집에는 그야말로 쌀 한 톨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나마 유일하게 다행이었던 건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분이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학력자에 해당되셨던 거죠. 더욱이 아버님은 그 시절 사람들 치고는 키도 훌쩍 크고 건장한 분이셨어요. 덕분에 아버님은 다시금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천재이루의 기회란 바로 서독에 있는 석탄 광산에 파견광부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파견광부로 떠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비록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내 한 목숨 걸고 몇 년만 힘들게 일하면 사랑하는 아내한테 평생 쌀 걱정은 안 하게 해줄 수 있었으니까. 겸사겸사 집안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군다나 파견광부로 아무나 뽑아주는 것도 아니었어. 힘만 믿고 설쳐대는 무례배들은 먼 외국까지 함부로 보냈다가는 나라 망신이 되고도 남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파견광부들은 학력과 인성, 그리고 체력까지 모두 갖춘 사람들 중에서 뽑았었지. 네, 맞습니다. 당시의 서독 파견 광부 선발 조건은 아주 엄격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 파견을 떠나는 일이었던 만큼 가급적 학력과 인성, 그리고 체력까지 모두 완비한 인재들 중에서 선발되었거든요. 당연하게도 아버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가문의 명운을 모두 짊어졌다는 자부심과 사랑하는 아내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리라는 사명감으로 먼 길을 떠나셨지만 배정된 광산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때 나는 몸 하나 다친 곳 없이 살아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혹시라도 고국에서 걱정하고 있을 너희 시어머니를 위해서 멀쩡히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내 사망 소식을 전하는 통지서로 둔갑을 해버렸던 모양이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께서 잘 계신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어떻게 사망통지서로 둔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줄곧 잠자코 듣고 있던 그 낯선 여자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네. 그 편지를 사망통지서로 둔갑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에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 그 사람이 대체 누군데요? 우리 엄마네 옆집에 살던 동네 청년이야. 그 남자는 어릴 적부터 우리 엄마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서부터 혼자 지독한 상사병을 앓고 있다가 그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글자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편지를 대신 읽어주겠다고 나섰거든. 그럼 그 남자가 일부러 저희 시어머니한테 편지 내용을 엉뚱하게 읽어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지. 그 남자가 우리 엄마한테 지금 이 편지는 너희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리는 통지서라는 거짓말을 쳐버렸으니까. 하필이면 그 동네에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남자밖에는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는 없는 처지였고, 물론 그 남자의 몹쓸 짓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얘기를 듣자하니 그 옆집 청년이라는 남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 말종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친 것도 모자라서 그 거짓말을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온 동네에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도 하나 얻지 못한 채로 젊은 과부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게 될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그 남자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건 정말이지 추악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시어머님네 친정 식구들과 동네 주민들 사이를 오가며 은근히 부추겼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 혼이 나지 않은 젊은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나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 바람에 우리 엄마는 그 남자한테 재가를 갈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머나먼 독일에서 주검도 찾지 못한 채로 비명 행세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뿐더러 주변 어른들이 옆집 남자한테라도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자꾸만 등을 떠밀었으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가 첫 딸이 나를 낳게 된 거야. 그 몹쓸 남자가 내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를 속여서 재혼한 것도 모자라서 두 사람 사이에 딸까지 하나 낳았다고요? 설마니 그때 그 딸아이가 바로 그쪽이고요? 너무 그렇게 나를 원망하지는 마. 나라고 뭐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거짓말로 속여서 성사시킨 재혼이 길게 이어질 수는 없었어. 올케 내 시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소식이 동네에 전해졌거든. 네, 맞습니다. 비록 그 몹쓸 인간은 저희 시어머니를 속여서 재혼을 성사시켰고 슬아의 딸아이까지 하나 있었지만 거짓말로 거머쥔 행복은 애당초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파견 광부로 떠났던 인원들이 이미 귀국을 했고 늦어도 모레쯤 뒤에는 각자의 고향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동네까지 전해졌으니까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계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던 그 몹쓸 인간은 야함을 틈타서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바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고향에 도착한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로 혼자 눈물 짓고 있던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때 너희 시어머니랑 나는 서로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 내 입장에서는 안 사람이 덜컥 옆집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가 야반도주까지 해버린 상황이었고, 너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두 번째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내가 덜컥 귀향을 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둘이 한참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너희 시어머니가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더구나. 그 몹쓸 인간이 동네 사람들이랑 자기를 속여서 재혼을 했고 남편이 내가 버젓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자 후환이 두려워서 야반 도주를 한 것 같다고 말이야.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부부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만치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거짓말에 속아서 재혼을 했다고 한들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까지 출산한 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를 향한 저희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모든 사건들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엉엉 우는 아내를 꼭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모든 잘못은 그 몹쓸 인간이 혼자서 다 저질렀을 뿐이고 여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라고. 다 지나간 사연보다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금 부부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이후 아버님께서는 그날의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 없도록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훗날 제 남편이 될 외동아들도 하나 낳아서 훌륭하게 잘 키우셨죠. 이처럼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진정한 행복이 일순간에 깨져버린 건 3년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져버리셨던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이복 누나인 셈인 그 낯선 여자였죠. 한 3년쯤 전에 한평생 모른 채로 지내던 엄마가 덜컥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라. 그때 난 엄마가 원래 남편이랑 사별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버린 수작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뿐이지. 무슨 수작질이요? 그 몹쓸 사람이 저희 어머니 앞에 다시 나타나서 겁이라도 줬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자 그 여자는 100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증거가 더 확실할 거라면서 웬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충격적이게도 저희 집 주소와 어디선가 몰래 숨어서 찍은 저희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의 사진은 조각조각 잘려진 채였죠.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인가요? 대체 누가 저희 가족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놓은 거죠? 누구겠어. 당연히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지.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몹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집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때 그 여자가 실토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젊은 시절 딸아이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한 그 몹쓸 인간은 한평생 호라비로 살아오던 도중 3년 전 그 무렵에 저희 시아버지 쪽 동창회를 통해 어머님의 거주지 주소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몹쓸 인간과 저희 시아버지는 동양이었기에 서로 지인이 겹치거든요. 그 지인 중에는 그 몹쓸 인간이 지난날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악독한 짓거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끼어 있었고요. 덕분에 그 몹쓸 인간이 별다른 소란 없이 저희 시부모님의 주소지를 쉽사리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더욱이 당시 그 몹쓸 인간은 위암으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참이었습니다. 이에 그 인간은 동창회를 통해 알게 된 저희 시어머니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다가 시아버지께서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어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조만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안사람 노릇도 하고 딸아이에게도 엄마 노릇을 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저희 시어머니는 당연히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로 거절을 했는데요. 며칠 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난 어머님께서는 매일 그러했듯이
현관에 매달린 우유 배달 주머니에서 요구르트를 꺼내려다가 아주 무서운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유 배달 주머니에 저희 가족의 집 주소와 조각난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날은 저희 어머님께서 감쪽같이 사라지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설마 그래서 어머님이 식구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나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아들 며느리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도 모자라서 조각난 가족 사진까지 우유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집 식구들한테 해코지하겠다는 소리잖아. 네, 맞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니께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리 소문 없이 그 몹쓸 인간네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자칫했다가는 저희 가족이 그 몹쓸 인간의 손에 의해 험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몹쓸 작자는 어떤 짓이든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을 위험한 존재였고요. 이로써 저희 부부와 시아버님은 3년 전 어머니께서 집을 떠나게 되신 이유를 모두 알게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3가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셨는지, 그 낯선 여자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 전에 우리가 이 여자를 믿어도 되는지의 여부였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치만 솔직히 의문스럽네요. 어쨌거나 그쪽은 그 몹쓸 인간의 딸인데 그런 사람의 말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속사정을 어떻게 그쪽이 훤히 꿰고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엄마가 젊었을 적 거짓말에 속아서 재혼을 하게 되었던 일부터 어떻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줬거든. 저희 어머님께서 직접이요? 어찌되었거나 나도 당신의 딸이라면서 다 얘기해 주더라. 너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만큼 위험한 작자니까 앞으로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 흉악한 짓거리를 쉽사리 저지르는 사람이 설령 딸 자식이라고 한들 언제 어떤 식으로든 위험으로 내몰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느냐면서. 조각난 이 집 식구들 사진도 아버지라는 인간 몰래 잘 숨기고 있다가 그때 그 얘기 말씀하시면서 같이 보여주셨고. 어쨌거나 그쪽이 딸이니까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실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쪽은 어머님의 말이 덜컥 믿어지던가요? 한평생 얼굴도 모르던 엄마보다는 지금껏 같이 살아온 아버지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건 당연할 텐데. 나도 우리 엄마 말을 처음부터 다 믿은 건 아니야. 그치만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되더라고. 아빠라는 인간이 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수시로 목격하게 되었으니까. 악마가 아니고서야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 그날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모두 말해주었어요. 듣는 저희 가족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을 만큼 아주 많이 심했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는 바람에 분명 온전한 정신으로 집을 떠났던 어머니께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계셨던 거고요. 3년 만에 재회한 아들 며느리가 달려와서 말을 걸거나 말거나 아무 분간도 못한 채로 그저 밥수저만 입에 우겨놓고 계실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그 와중에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만한 죄를 지었으면 당장에 천벌을 내려도 모자랄 판국에 그 몹쓸 인간은 기적처럼 암 안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여자, 아니 형님이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몰래 데리고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 또한 바로 그 일이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옳게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암으로 다 죽어가느라 기력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도 엄마를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암까지 다 나아서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전보다 훨씬 악독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엄마를 몰래 데리고 나온 거야. 딸 자식으로서
엄마가 더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겸사겸사 올케네 식구들한테 부탁할 일도 좀 있고. 무슨 부탁인데요? 저희 가족의 힘이 닿는 일이라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라는 인간을 용서하지 마. 그동안의 모든 증거들은 내가 다 준비해왔으니까 올케네 식구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엄마를 대신해서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줘. 그 몹쓸 인간이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 우리 엄마의 딸 자식으로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지난 3년간의 모든 진실을 알려준 형님은 저희 가족 앞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비로소 밝혔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였죠.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3년 동안의 지옥 같은 일상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셔서 스스로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머님을 대신해서 그 몹쓸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친권자인 저희 가족들밖에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시형님은 그 몹쓸 인간의 호적에만 올라있을 뿐 저희 시부모님의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자신이 직접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저는 형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선 자초지종도 제대로 모른 채로 형님한테 다짜고짜 날선 모습을 보였던 제 행동부터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고마워 올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고. 아니에요 형님.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릴 일이죠. 부친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어머님을 위해서 큰 용기를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냥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랑 힘을 합쳐주세요. 형님이랑 저랑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자고요. 그날 형님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했고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 또한 형님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그때 이미 저희 남편은 형님을 누이로 받아들였고 시아버지 또한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언정 아내의 딸아이로 받아들인 셈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희 가족은 곧장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은 누나에게 그 몹쓸 인간이 알아채지 못할 안전한 곳에 새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요. 저와 시아버님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당시에는 검찰로 직접 찾아가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이 가능했거든요. 검찰 측의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가 무섭게 그동안 형님이 준비해두었던 증거물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희가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며 함께 첨부했던 증거물들이 워낙 확실했던 덕분에 검찰에서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몹쓸 인간을 구치소에 가둬버리더라고요. 그 증거물들은 형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몹쓸 인간 몰래 위험을 무릅써가며 촬영해둔 동영상이었고 그 동영상 속에는 그 몹쓸 인간이 저희 시어머니를 얼마나 지독하게 몰아붙여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시아버지께서는 과거에 거짓말 지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탄원서를 무려 50장 가까이 받아 검찰에 제출하셨습니다. 물론 그 탄원서는 앞으로의 재판을 결정지을 만한 직접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 몹쓸 인간의 평소 성정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독한지를 증명하는 간접 증거로서는 충분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즉, 그 50장 가까이 되는 탄원서로 말미암아 그 몹쓸 인간이 법정으로부터 선처 또는 감형을 받게 될 확률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를 최대한 편안하게 보살펴드렸습니다. 저희 아들도 할머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늘 곁을 지켜드렸죠. 덕분에 어머님께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셨고 얼마 뒤에는 검사님을 직접 만나서
그 몹쓸 인간의 추악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직접 진술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 몹쓸 인간의 딸인 저희 형님 또한 검찰청에 직접 출두해서 그동안 목격해왔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었죠. 바로 그 점이 그 몹쓸 인간에게 아주 큰 치명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딸까지 나서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로써 그 몹쓸 인간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또 한 번 아주 크게 줄어들었어요. 다만 그 몹쓸 인간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비싸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정말이지 안간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안이 워낙 심각했고 저희 쪽에서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에 확실했기에 그 몹쓸 인간을 변호해주겠다는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패소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나마 그 몹쓸 인간은 법에 따라 국선 변호사의 돈만큼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마저도 국선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바뀌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그 몹쓸 인간이 자기 변호사에게마저도 너무 염치 없게 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던 만큼 형량을 어떻게든 하루라도 줄여보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고, 그러려면 자기 변호사한테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면서 인정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는데, 그 몹쓸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변호사님에게마저도 끝끝내 핑계와 거짓말을 일삼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국선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그 몹쓸 인간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서 숱하게 사임을 했다나 뭐라나. 얼마 뒤 그 인간은 숱한 고생 끝에 겨우겨우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국선 변호사 한 분을 만났지만 그분이 보기에도 법정 최고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 측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제안해 왔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공식적인 합의를 제안해 왔던 것이었죠. 형사조정 절차 당일,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자격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반면에 그 몹쓸 인간은 참으로 의욕 없어 보이는 국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더라고요. 잠시간의 무거운 침묵 끝에 먼저 이야기를 꺼낸 쪽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인간을 향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죠. 구치소 생활이 많이 힘드셨죠? 일단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원하시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보세요. 아이고, 가식 떨고 앉아있네. 그렇게 착한 척을 떨어댈 거였으면 애당초 나를 구치소까지 들어가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새파랗게 어린 것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막말에 당황한 국선 변호사가 말렸지만 그 몹쓸 인간은 역시나 자기 변호사 말조차 제대로 듣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래봤자 이미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을 뿐이었지만요. 이번에도 저는 일부러 예의를 갖추어서 대답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일단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험한 말들을 늘어놓으셔봤자 그쪽 분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내가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게 생겼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생긴 마당에? 됐으니까 얼른 합의서에 도장 찍어. 글쎄요. 무슨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앉아있는 변호사라는 인간이 그쪽 집안한테 돈 던져주고 합의서 쓰지 않으면 꼼짝없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잖아. 원하는 돈이 얼마든 다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지라 이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회심의 미소를 머금은 채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싫습니다. 합의 안 봐드릴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받은 고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반성의 여지조차 없는 사람과는 그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으니까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이 자리는 대체 왜 나온 거야? 너 진짜 나 가지고 노냐?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다면 너 지금 아주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교도소를 갈 땐 가더라도 출소한 다음에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혹시 지금 저한테 겁을 주시려는 겁니까? 복수 운운하면서 합의서에 도장 찍게 만들 생각이세요? 확수 틀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두들겨 패버릴 수 있어. 어때? 내 주먹맛 한번 보여줘? 그렇게 외친 그 몹쓸 인간은 대뜸 저의 멱살을 붙잡았지만 그런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이끌어갈 뿐이었어요. 멱살을 붙잡히던 바로 그 순간 제가 검사님께 이렇게 외쳤거든요. 보셨죠, 검사님? 이 사람은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피고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복수 운운하고 주먹을 앞세워서 피해자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법적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아차 싶은 몹쓸 인간은 저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황급히 놓으며 애써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검찰 직원분들의 손에 의해 팔뚝이 꺾인 채로 제압을 당해버렸으니까요. 더군다나 그곳은 검찰청에 자리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즉, 그날 있었던 모든 대화와 행동들이 CCTV로 촬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인간에게 예의를 갖춘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제가 그 인간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며 신이 성실한 모습을 보일수록 그 몹쓸 인간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악인인지가 훨씬 돋보일 테니까요. 저의 멱살을 잡아지는 장면이 찍힌 CCTV 증거는 덤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검사님께서 그날 있었던 일까지 포함해서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셨어요. 검찰청에 와서까지 반성하기는커녕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니 아무런 선처의 여지조차 없다고 말이죠. 덕분에 그 인간은 아무런 선처조차 받지 못한 채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 인간이 어떤 제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기껏 암에서 완치되면서 천만다행으로 얻은 귀중한 앞으로의 여생을 차디찬 교도소에서 통으로 날려먹게 되었다는 것 말이죠. 반면에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서로에게 의지해가며 활기차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정신적 문제를 거의 다 극복하셨고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어주셨던 시형님 또한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주 단단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처럼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행복할 예정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